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면 내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꼴로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신고하는 사람은 고작 10%, 신고한 사람 중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비율은 그보다 더 낮습니다. 왜일까요? 이 정도면 괴롭힘 맞지 하고 신고했다가 회사에서 그 정도는 업무 지시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는 말만 듣고 오히려 찍혀서 퇴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기 위한 법적 요건을 하나씩 뜯어보고 내 상황이 정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한다면 어떻게 증거를 모으고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도 남겨둘 테니까 필요하신 부분만 빠르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일이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려면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리 억울해도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 3가지를 정확히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여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사만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급이 낮더라도 나이나 경력이 훨씬 많거나 여러 명이 한 명을 압박하는 이른바 수적 우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 10년차 대리가 신입 과장을 지속적으로 업무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정규직 직원들이 단체로 파견직 직원을 따돌리는 경우, 또는 핵심 정보를 쥔 부서 직원이 그 권한을 이용해서 다른 부서 직원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모두 관계의 우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애매하고 실제로 다툼도 많은 지점인데요. 법원은 보통 2가지 기준으로 봅니다. 하나는 애초에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지시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자녀 숙제를 도와달라거나 개인적인 은행 업무를 시키는 경우죠. 이건 누가 봐도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죠. 다른 하나는 업무와 관련은 있지만 그 방식의 정도가 사회 통념을 넘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의 오타를 지적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지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타 하나를 두고 모든 동료들 앞에서 이러니까 네가 발전이 없지 라면서 30분 넘게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퍼붓는다면 그건 업무 지도의 범위를 넘어선 괴롭힘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 결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 환경이 실제로 악화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은 병원에서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그런 진단을 받았다면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법원도 이런 진단서를 직장 내 괴롭힘의 중요한 판단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근무 환경 악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해자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회의를 회피하게 되거나 정상적인 업무 협조를 받지 못해 성과를 내기 어려워지거나 결국 퇴사나 부서 이동을 고민하게 되는 등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일하기 힘든 환경이 조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어떤 행동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 괴롭힘입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하나 못해? 같은 모욕적인 발언이나 욕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하하는 말, 외모나 출신, 학력 등을 들먹이면서 조롱하는 행위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체적 괴롭힘입니다. 직접 때리거나 밀치는 폭행은 당연히 해당되고 어깨를 세게 툭툭 치거나 물건을 책상에 세게 내려놓거나 던지면서 위협하는 행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역시 신체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업무적 괴롭힘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시키거나 회의에 일부러 부르지 않는 이른바 업무상 왕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대로 신입사원에게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업무를 몰아주거나 경력직 직원에게 복사나 화분 물주기 같은 허드렛 일만 반복적으로 시켜서 무력감을 주는 것도 바로 업무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업무 외 괴롭힘입니다. 주말에 김장을 도우라는 식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애인은 있냐, 주말에 뭐 했냐?처럼 사생활을 집요하게 묻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회식 참여를 강요하면서 불참할 경우에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집단적 괴롭힘입니다. 흔히 말하는 따돌림인데요.
특정인을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대화에 끼워주지 않거나 메신저 단톡방에서 그 사람만 빼고 대화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쟤는 원래 이상하다 라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서 조직 안에서 고립시키는 행위 역시 집단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보니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 상황이 확실하다면 이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내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 규칙에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해 두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인사팀이나 지정된 고충 처리 담당자에게 신고하게 되는데 이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 조사 기간 동안에는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장소를 바꿔주거나 일정 기간 유급 휴가를 명령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회사에 이미 신고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거나 조사를 하긴 했지만 가해자 편만 드는 것이 명백한 경우, 가해자가 대표이사이거나 그 가족이라 애초에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황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징계 같은 불이익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때는 두 번째 방법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피해자와 목격자, 가해자 순으로 비교적 객관적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참고로 제가 법률 상담을 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회사에 신고한 많은 분들이 좌절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회사 자체 조사에서 괴롭힘 아님이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입니다. 아무래도 회사는 내부 관계나 이해관계 때문에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노동청이나 법원은 훨씬 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 조사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회사의 1차 판단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 뒤에서 알려드릴 증거 수집 방법에 따라 증거를 차곡차곡 쌓으셔서 노동청, 나아가서는 법원의 판단까지 염두에 두고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경찰서에 가서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알아두셔야 할 것은 직장 내 괴롭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것 외에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상황만으로는 형사 고소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과정에서 폭행이나 상해,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협박,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을 하는 모욕,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명예훼손, 원치 않는 신체 접촉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같은 명백한 범죄 행위가 동반된 경우라면 그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잠깐 형사고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형사고소 법률 상담에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 두 범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쉽게 말하면 그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와 나 단 둘이 있는 밀폐된 회의실에서 아무리 심한 욕설을 들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전혀 듣지 못했고 전파될 가능성도 없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 동료가 함께 있는 사무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멍청하다, 머리가 비었냐 같은 말을 들었다면 여러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이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 걸까요? 이걸 법에서는 입증 책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의 입증 책임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사람, 즉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입증은 정말 억울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라는 말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없고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요? 제가 어디에나 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 수집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 녹음입니다. 참고로 녹음할 때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상 내가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거든요.
다만 내가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엿듣고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니까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메신저나 이메일 기록입니다. 카카오톡, 사내 메신저, 문자, 이메일처럼 텍스트로 남아있는 자료는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캡처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문제되는 발언만 잘라서 캡처해두지 마시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날짜와 시간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전체 대화 내용이 이어지도록 전부 캡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병원 기록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면이나 불안, 우울감을 느껴서 정신의학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이때 받은 진단서나 소견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사건 일지 작성입니다. 우리 기억은 생각보다 빨리 희미해지기 때문에 꾸준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건 일지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일기를 쓰기보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6가지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부장님이 나를 괴롭혀서 너무 힘들었다 라는 내용보다는 2026년 5월 20일 오전 10시 마케팅팀 주간 회의에서 A 부장이 B 과장 등 5명의 팀원 앞에서 보고서 오타를 지적하면서 이딴 식으로 일할 거면 회사 그만둬라 라고 10분간 소리쳤다 같은 일치가 그 당시 직장 내 괴롭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증거 자료가 되겠죠. 만약 직장 내 괴롭힘 당시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 목격자 이름도 함께 적어두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아는 동료의 사실 확인서까지 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고, 괴롭힘 정황이 담긴 CCTV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면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회사 측의 CCTV 영상 보존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두는 것도 증거 확보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신고했다가 찍히면 어떡하지? 보복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보복행위를 막기 위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하거나 원치 않는 부서로 발령을 내거나 성과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주는 등의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저에게 연락하셔서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면 내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 개인뿐 아니라 그를 고용한 회사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그렇다 치는데 회사에게는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회사는 기본적으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을 함께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이것을 사용자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위자료에 대한 감을 알려드리기 위해 잠깐 말씀드리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례상 수백만 원 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절차가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가해자와 회사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선택지가 바로 산재 신청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재라고 하면 팔이 부러지거나 허리를 다치는 것 같은 육체적 부상만 떠올리시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면 이 역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된다면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고 치료나 휴식 때문에 일을 쉬는 동안에는 평균 임금의 70%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산재로 인정받는 이 과정에서도 앞서 증거 수집 방법 파트에서 말씀드린 녹음, 메시지, 사건 일지 같은 증거 자료와 정신과 진단서가 이런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법률 상담에서 정말 많이 질문받는 특수한 케이스 딱 3가지만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장님이거나 대표이사시거나 그 아들이거나 부인 같은 친족인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회사 내부에 신고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고민하지 말고 처음부터 노동청으로 바로 가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안타깝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결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대응이 막히는 건 또 아닙니다. 앞서 형사고소 파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이 폭행이나 협박, 모욕 같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는 충분히 가능하고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업무 시간 외의 연락이나 회식, 워크숍 참여 강요, 흡연 강요처럼 직장 내 괴롭힘의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사례입니다. 한두 번 정도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거부했을 때 노골적으로 눈치를 주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분위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중요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반복성 그리고 강제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부터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게 괴롭힘이 왔는 건지 아직도 헷갈린다는 분도 계실 거고 내 얘기 같아서 영상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직장 내 괴롭힘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 능력에 대한 지적과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사람을 압박하고 깎아내리는 행위는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동안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직장 내 괴롭힘의 3가지 성립 요건을 하나씩 차분히 대입해 보시면서 이게 정말 합리적인 업무 지도였는지 아니면 선을 넘은 괴롭힘이었는지를 조금만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선 정도가 되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영상으로 가시죠. 갓사은이었습니다.